페드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5.25에서 많아봐야 5.5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6%까지 땡겨버리면 전저점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2350을 찍는다면 그냥 뭐 거의 90% 이상을 그냥 다 채우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1.2배면 항상 승률이 거의 100%였다. 근데 지금 1.1. (2023년) 지금 현재 3월 이제 또 벌써 중순으로 가고 있죠. 네.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점검 한번 딱 일단 하신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S&P 500이 4,000포인트가 가면 PER로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PER 18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년 평균으로 보면요. 한 15.5배고요. S&P 500이 10년 평균으로 보면 17.4배 정도 돼요. 그러면 10년 평균보다 지금 약간 위인 거죠. 네, 10년 평균 정도에 있는데, 그런데 아니 예전에는 뭐 23배도 갔었는데 그때는 왜 23배나 갔지? 보면 금리 때문인 거죠. 모든 자산의 가격은 금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 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 금리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뭐 1분기 끝날 것 같은 그런 희망도 1월 달에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손바닥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페드의 이 금리 인상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다가 지난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그죠? 한 15번 이상 얘기하면서 이제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에 이제 환호하면서 이제 주가가 쫙 올랐는데 파월 의장이 늘 물가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언급할 정도면 그렇죠. 이제 잡혔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멈추는데 이것 봐라,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고용도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올해 심각한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이후로 보면 기업들이 공격적인 설비 확장이라든지 투자를 사실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합의를 보는 듯 해서 이제 좀 생산 활동이랑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코로나에 의한 그 락다운이 거의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과잉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너무 과잉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재고가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니 과잉 투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이런 부분이었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다들 뭐 3년 동안 엄청 이렇게 억눌러져 있던 이 펜트업 디맨드가 이연 수요가 올해부터 지금 막 주변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저녁 때 가보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니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나 이랬던 부분이 이제 현실로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금리 인상이 이거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최근에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까지 왔어요. 4%까지 왔으면 작년 7월 8월에도 그 잭슨홀 미팅 있기 전에 그때 S&P 500이 거의 뭐 4,400, 4,500까지 확 올라왔을 때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2.6이 다시 4%가 오니까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멈추나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뭐야 이거 5.25가 아니라 5.5? 6%? 이렇게 두려움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딱 여기서 소위 말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 10년 평균치에 수렴을 해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리나 아니면 여기서 저러다가 3월, 5월이 뭐 멈추나? 그런 수준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PBR이 0.93 정도 되거든요. 1배가 2,7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400, 20, 30, 50 이러면 0.93배니까 이게 여기서 팔기는 또 너무 싸요. 싸고 조금이라도 이 피벗이 나오면 주가가 빵 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보면
매수와 매도가 팔기도 애매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네, 사전이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2번, 3번 남은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은 딱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갔고 그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유동성은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막 이제 개별 종목들이 네, 2차 전지, 뭐 2차 전지부터 로봇, 해가지고 AI 뭐 맞습니다.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는. 네, 그런 소위 말하는 틈새 장세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 결국에 3월에 CPI,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또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을 또 흔들 텐데, 네. 어떻게 조금 대표님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뭐 저도 많이 틀렸지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악재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그죠? 안 빠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좋아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는 3월 달에 처음에 금리 인상을 25 했다가 과거 20년 동안에 항상 25씩 올리고 25씩 내릴 때는 이제 확 내리기도 했지만 항상 올릴 때는 25씩 올렸었거든요. 네. 베이비 스텝만 했었는데 3월 달에 20 올렸다가 갑자기 50 올렸다가 70 올렸다가 75를 또 4번이나 올리고 네,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20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했던 일이 이제 40년 전이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10년물 국제금리가 지금 이미 정책금리보다 많이 낮아지면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 정도 되면서 뭐 이제 못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폴 볼커 때였어요. 폴 볼커 때 뭐 20%까지 올렸을 때 10년물 국제금리는 한 17% 정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올려놨었던 거죠. 물가 잡겠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20%까지 그렇게 정책금리를 올렸었는데 1980년, 81년, 82년도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경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28%밖에 안 빠졌어요. S&P 500이. 이번에 27.5% 빠지고 딱 올라갔어요. 네, 4,800 갔다가 3,500 갔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80년, 81년도에 바닥 쳤을 때 S&P 500의 P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소위 말해서 거품이 없으니까 덜 빠지더라는 거죠. 요즘 이제 가장 많이들 우려하신 게 그거잖아요. 2001년, 2년 닷컴 버블처럼 깨질 수 있다. 2008년처럼 깨질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2000년, 2001년 요때 닷컴 버블의 피크 때 나스닥이 PR이 170배였고요. 170배야? 네, S&P 500은 44배나 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말 그대로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와장창 거품이 꺼졌는데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딱 10년 평균에 딱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려면 여기서 갑자기 제롬 파월이 50이 아니라 또 75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네. 5.56%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아예 6%는 안 가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6%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진짜 6%까지 땡겨버리면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한 차례 또 레벨 다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시장은 그걸 믿지 않고 저도 왜 안 믿느냐면 미국의 부동산이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잘못 올렸다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만약에 초래한 주범이 됐다. 그런 오명을 쓰고 싶겠어요? 아니죠. 특히나 금리 인상 부동산이 직격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왜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게 막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 다 모기지 금리 때문이잖아요.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뭐 6.5 얼마 전에 7%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6.5, 7% 금리를 내면서 집을 사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잡히기는 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가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페드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5.25에서 많아봐야 5.5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올해 초나 작년 하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위로는 열려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네. 이제 이건 당연히 대표님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도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더 위로 또 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은 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도 네. 더 추가 하락을 할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를 멈췄죠. 이번엔 멈췄지만 네. 근데 미국이 더 올리면 사실 여기서 또 동결하기는 아니에요. 동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요. 네, 예. 동결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캐나다가 동결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역을 이렇게 그레이 차이나라고 네. 하고 미국 쪽은 노스 아메리카라고 북미 지역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캐나다를 거의 한 몸으로 보는 시기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이번에 8번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딱 멈춰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꼭 미국이 한 차례, 두 차례 더 올리더라도 같이 안 올려도 되고, 여기서 그런 또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 금리 차가 저렇게 1.5에서 2% 벌어지면 한국에서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차이면. 그러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러시아 금리랑 그 브라질 국채 금리가 네. 10%에서 12%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은 네. 뭐예요? 러시아 채권 살까? 네네.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짜 제 돈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브라질 국채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와, 뭐야, 12%에서 14% 주네라고 해서 5년 전, 6년 전에 투자하셨다가 그 브라질 헤아라가 이제 급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할 때 그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는 글로벌 채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통화의 방향이에요. 통화 가치의 방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국채는 0.6%? 그러면 일본 국채 다 때리고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본 국채 들고 있잖아요. 독일, 유럽에 보면 영국도 지금 3.5, 3.6이거든요. 그러면 영국 국채 다 팔아가지고 미국 국채로 가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신용은 해줘야 돼요. 네네. 예, 글로벌하게 긴축 좀 하자면 예 하면서 같이 신용은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됐어요. 지금 근데 통화에서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 1320원대까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급격하게. 네.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예, 그 원달러 환율이 네. 최고치 갔던 게 작년 10월 달에 1444원 4.20까지 갔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6%였어요. 네, 블러드 총재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빨리 안 잡히면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에 1440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들 10년물 국채를 쳐다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가 여기서 더 위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환율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10년물이 아니라 20년물, 30년물 보잖아요. 다 3.9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리지만 그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미국의 정책금리도 보면 5.25, 5.5 갔다가 연말 내년 되면 다시 내리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전망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번처럼 다시 4.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에는 저라도 지금 미국 10년물이 4% 넘어가면 막 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기 매수가 투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 얘기는 아마 모르시는 얘기일 건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가야 되죠. 예, 미국의 정부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로 지금 한도까지 왔어요. 그걸 영어로는 이제 뎁 실링이라고 하는데 그 실링의 천장에 지금 딱 부딪혔기 때문에 공화당이 합의를 해주면서 또 부채 한도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공화당이 이걸 갖다가 하나의 또 무슨 카드로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해주죠. 예, 2011년도에도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도 공화당에서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셧다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뎁 실링이니까 미국 국채를 신규로 발행을 못 해요. 그렇죠. 네, 신규 발행을 못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허재환 이사님한테 들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신규 발행 못 하는데 돈은 풍부해서 미국 채권을 사고 싶어요. 근데 미국 채권을 사고 싶을 때 거의 매주 일어나는 2주, 3주마다 일어나는 그 미국 국채 입찰에 가서 채권을 사면 돼요. 근데
신규 국채 발행이 안 된댔죠. 네. 안 되니까 신규 입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서 사야 돼요. 그렇죠. 네, 시중에서 사면 매수가 많으면 매수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계속 그 31조 4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걸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 31조 4천억만큼은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처럼 계속 국채 발행을 해서 그 정부 부채 예산으로 쓰지는 지금 못하는 거고,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한전에서 뭐 51조 적자 나면서 그동안 그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다 모았다 했잖아요. 한전이 유동성 축소를 한 거죠. QT를 해준 거죠. 그 채권 시장 자금을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와 이제 반대 현상으로 국채를 사고 싶은데 국채를 못 사니까 시중에서 사야 되고, 시중에서 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정확하게 2011년도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을 2월 달부터 하는데 안 해줬었거든요. 안 해줬다가 7월 달에 그게 타결이 돼요. 그 7월 달에 타결이 되기 전까지 2011년 3, 4, 5, 6 보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수급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대표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예상치를 넘어서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대표님이 뭐, 지난번 전저점을 깨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만 오르는 거는 좀 뭐, 박스피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0년물 시중금리가, 페드의 정책금리가 5% 이래 가더라도, 얘가 4.5를 가고, 4.7을 가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정말 4.5를 가면, 전저점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들 이제 두려워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10월 달에 미국은 이제 3,500 찍고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9월 말에 2,314를 찍고 또 올라오다가 12월, 1월 초에 2,18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보면 헤드 앤 숄더를 뒤집어 놓은 모양. 지금 역헤드 앤 숄더 모양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헤드에 해당되는 전 저점을 저는 안 깬다고 안 깬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투자를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주식 좀 많이 사고 계신지랑, 그 다음에 좀 어떤 주식들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올해는? 주식을 어떻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요. 굉장히 3월 22일 F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고 봐요. 금리 인상을 이번에 50을 할지 25를 할지에 대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눌림목을 줘서 새로 들어온 자금은 뭐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고요. 계속 빠질 때마다 야금 빠질 때마다. 예, 그렇게 사고요. 2,400 밑에 기회를 주면 2,400에서 2,350, 이번에 2,350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2,350을 찍는다면 그냥 뭐 거의 90% 이상을 그냥 다 채우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는 좀 개인들은 좀 어떤 주식 사야 할까요?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25년 동안에 98년부터 25년 동안에 7번밖에 안 빠졌다라고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네.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진 시장에서 왜 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잃는가?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올랐는데. 네, 결론적으로 지수는 올랐어요. 네. 근데 돈을 번 사람은 잘 없죠. 왜일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금융에 아니면 투자에 의해서 젬병이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아시는 일화인데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가 14년 동안에 그죠? 연평균 29.2% 수익을 올렸어요. 그때 S&P 500이 연평균 14% 올라갔거든요. 연평균 29%나 올랐는데 마젤란 펀드의 가입자의 70%가 돈을 못 벌었다 했잖아요. 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잖아요. 심지어 피터 린치. 그것도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아니 그냥 가만히 맡겨놓고 있으면 되는데
피트린치 책에 보면 1987년 블랙만데이 때 네. 그때 전화가 막 쇄도하고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막 파는데 왜 파냐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펀드에서 나 돈을 찾겠다고 펀드를 환매를 하는 거예요. 그 환매를 하면 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줘야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폭락장에 피트린치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나는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30%가 확 밀렸었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S&P 500이 35점 몇 프로 이렇게 밀렸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그 훌륭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또 올라가면 위에서 가입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쫓아다니는 이 포모. 그렇죠, 그렇죠. 네. 한호에 달려가고 싶고 공포에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이 항상 이렇게 몰려다녀야 안전하다라는 우리 몸에 내재된 그 동물적 DNA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싸지면 밑에서 팔고 비쌀 때 쫓아 사고 그런 모습이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걸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량주를 위에서 비싸게 사고 밑에서는 한 번 더 경기 침체 오나 보다 해서 밑에서 손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까 마젤란 펀드 가입자들의 그 실수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수와 관련된 알겠어. 나도 밑에서 쌀 때 사고 네. 위에 비쌀 때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어라고 해놓고 시장의 핫한 테마주를 쫓아다녀요. 네, 그 핫한 테마주를 쫓아다니다 보면 재작년에는 뭐 NFT, 뭐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얘기하고 난리였죠, 아주. 네,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줌 비디오라든지 또 네네. 뭐 그런 것들 막 위에서 사고 그런 스탁 피킹, 종목 선정이 너무 이렇게 종목 선정도 막 유행 타는 거 쫓아다니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량주 매매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식으로 이제 전환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걸 왜 사? 뭐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보면 그냥 삼성전자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였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량주를 혹시 우량주 사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뭐 6만 원, 5만 8천 원, 5만 6천 원 이럴 때도 뭐 계속 물타기 하시라는 거죠. 아니 재작년에 9만 원. 9만 원에 사셨을 때는 그때 뭐 제가 저희는 돈 안 받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됩니다. 뭐 정말 확실한 주식 아니면 팔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도 주식은 장기 투자로 하는 거지 뭘 네네.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우상향 장기 차트. 그 마음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마음이었다면 예전에 9만 3천 원에 사셨던 8만 7천 원에서 사셨던 매달 월급 들어오는 걸로 내가 사야지 했으면 계속 사시라는 거죠. 사야지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우상향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테마주 쫓아다니는 거는 정말 내가 자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자신 있을 때 하는 거고 내 주변에 10명 중에 이 테마주를 얘기했을 때 잘 모를 때 뭘 그런 걸 해? 그리고 시장에서는 분명히 딱 오르는 것 같은데 뭘 그런 거 해 하는 10명 중에 아직까지 한 2명밖에 안 산 것 같을 때 하는 거고요. 주변에서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량주는 쌀 때 좀 사고 비쌀 때 팔고 테마주는 이제 조심하자라면 근데 조금 뭔가 사야 되는 주식의 특징은 별로 언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 잘할 자신이 없으면 방금 1번 저는 1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우량 주식 하시고 우리 김 작가님이나 예전에 신사임님이나 이래 보면 전부 다 삼성전자 많이 사시더만요. 많이 사죠, 많이 그죠? 사죠. 예. 그렇게 부자들은 내가 지금 뭐 핫한 주식으로 뭐 200%, 300% 이런 거 안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부자들은 은행금리 대비해서 나는 뭐 삼성전자로 연 15%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웬만하면
시가총액 한 50위 이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삼성전자 지금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6만 원대니까 초반대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전문가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비법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PBR 1.1에서 2.1, 평균 1.6. 근데 지금 1.1. 지금 6만 원이면 1.1. 가장 저점인 타이밍인 건가요, 거의? 그러니까요. 물론 작년에 51,800원까지 갔었지만 작년에도 그 페드의 금리가 6%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51,800원에 갔을 때 샀으면 이번에 6만 5천 원 갔었잖아요. 쌀 때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싼지 비싼지 여쭤보셨는데 삼성전자는 1.2배면 항상 승률이 거의 100%였다. 그럼 아까 테마주 언급해 주신 게 아마도 뭐 챗GPT, 2차 전지, 물론 그 다음에 또 로봇 이쪽에서 이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챗GPT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 챗GPT 테마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금방 끝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게 혁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혁신 기업을 쫓아갔을 때 큰 기업은 10배, 밑에 그 밸류체인에 있는 밑에 기업은 100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배만 하더라도 얼마인가요, 그죠? 그런데 쫓아가야 되는 테마가 있고, 쫓아가면 안 되는 테마가 있어요. 쫓아가야 되는 테마는 뭐냐면, 결국은 이 테마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테마인 건데, 그걸 쉽게, 그거는 나도 알아, 그죠?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판별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1980년도에는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혁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PC의 운용 체계는 윈도우고, 안에 CPU는 인텔이고, 근데 메모리는 보니까 뭐 20개 넘는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뭐 난리별 했어요, 그죠? 치킨 게임이 일어났고 그런 PC 혁명이 있고 2007년 6월 달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애플의 아이폰. 아이폰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미국에서 뭐 야후부터 해서 아마존 등등 해가지고 닷컴 기업들 막 탄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쫓아가야 되는 테마인지 아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혁신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미국이 주도하는 혁신. 최근에 2차 전지는 누가 혁신을 주도했죠? 테슬라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애플이었잖아요. 그 전에 블랙베리도 나오고 했는데, 뭐, 노키아에서 주도하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망했죠, 노키아가. 그래서 어떤 테마가 썼을 때,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건가? 챗GPT는 뭐죠? 미국이 주도하나요?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2, 13년부터 아마존 주가가 이제 빵 뜨고, 2014년부터 그 지루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빵 뜨는데 클라우드 세계 1등 아마존, 2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주도해요. 그죠? 그러면 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들어가는 그 밸류 체인에 보면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밑에가 있고 지금 이 AI를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 옛날에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우리가 딱 붙으면 한 100년을 편하게 먹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 빨리 편성을 못하면 되게 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아시아가 빨리 그게 못 쫓아가고 일본만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청나라와 일본, 한국에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산업혁명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AI예요. 그죠? 이 AI 속에 자율주행까지 포함되고 그 자율주행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테슬라고. 그죠? 그런 밸류 체인의 밑에 있으면 사도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나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위기에 주가가 뭐 8배, 10배 이렇게 가는 이유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 전기차에 플러스 자율주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혁신이 숨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챗GPT는 최소한 3년에서 거의 10년 가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건 괜찮다고 하신 거는 미국이 이제 먹으면 그게 글로벌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면 한국에서 1등은 글로벌 1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챗GPT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도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챗GPT 관련주를 사라는 느낌으로 좀 별로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한 질문을 한 건지. 네,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래? 챗GPT가 또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이게 트렌드가 되고 테마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테슬라가 전기차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겨우 뭐 꿀랑, 뭐 다 팔았는데 뭐 1000대 팔았어. 그럼 의미 그러면 없죠. 그 1000대에서 소프트웨어 팔아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테슬라가 우리 2030년까지 한 2000만 대 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그래? 애플의 아이폰하고 맥북하고 그 아이워치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대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쓰는 사람은 다 같이 쓰잖아요, 거의. 21억 대가 이용되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21억 개가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서비스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한 사람이 아이폰 쓰면 여러 개 맥북도 같이 써버리니까. 쓰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21억 대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테슬라도 돌아오면 테슬라가 그렇게 자동차 대수를 뭐 가격을 인하하든 뭐 최근에 인하했다고 막 주가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뭐 120불 갔을 때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판매를 많이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 매출을 할 거니까 일단은 테슬라 차량 대수를 많이 팔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팔려면 테슬라 한 대에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죠. 테슬라 이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가 40%나 차지해 원가가. 그래? 그럼 배터리가 뭐 어디가 제일 잘하지? 한국이었네. 예, 그런 식으로 3, 4년 전에 우리나라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 BM하고 LNP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거의 100배 올랐어요. 네, 바닥 대비 거의 100배 올랐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챗GPT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그 밸류 체인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수혜를 보는 게 뭐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네? 그죠.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쫙 올라온 거잖아요. 연초 대비 뭐 50% 이상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 다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면서 움직이는 건가 라고 봤을 때 그 거대한 AI가 시장이 이제 시작된 거에 대해서 펀더멘탈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GPU만 있으면 되나? 그렇죠. 반도체 메모리도 있어야 되죠.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막 지금 600만 명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20만 명이 이탈했더라고요. 많이 이탈했네요. 많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 케이스처럼 결국 위에서 많이 사셨는데 아예 아닌가 봐 하면서 밑에서 파셨는데 그 전자를 가지고 계신 그 600만 명 분들은 이런 챗GPT에 대한 생태계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니까 수혜 받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몇백 프로씩 오른 것들 있잖아요. 챗GPT 한국 국내 관련주들은 그런 종목은 이제 어차피 제 종목을 언급하진 않았으니까 좀 투자하는 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 챗GPT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있다. 실적이 막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시작했을 때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리콜라 이러니까 비슷해 보였잖아요. 맞아. 그때 한창 니콜라 측 이제 사신 분들인지 뭔지 몰라도 그 의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도 그때 간다. 제가 그때 2020년도에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서도 니콜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우리가 찐카 뻥카 했을 때 그 물론 니콜라를 뻥카라고 얘기했다고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마음 상하셔가지고 막 그때도 그런 댓글도 남기시긴 했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워서 이 니콜라가 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혁신을 주도를 하는 그 주도주를 사야 돼요, 처음에는. 예, 처음은 주도를 하고, 이 1등을 2등이 빠르게 쫓아오잖아요. 네. 예, 빠르게 쫓아오면서 1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때는 2등으로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그때, 테슬라가 너무 올랐으니까 니콜라 사고, 최근에 뭐 루시드 사고, 뭐,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 뭐 수혜주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주식들 막 올라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거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네, 확실한 거 일단은 그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일단은 제일 밑단에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first band라고 하잖아요. 예, 일단 1차 주문을 주는, 1차 주문을 받는 그 first band에서 먼저 투자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랑 광물 같은 데서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기타 등등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쪽 편은 좀 2차 전지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 이제는 2차 전지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2차 전지가 이제 완전 팬덤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 섹터 자체에.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네.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했다가 제가 670불인가 690불에서 3분의 1 팔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김 작가 TV에도 나와서,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요. 밸류에이션. 그때도 테슬라를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많이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00불 곱하기 이제 3분의 1 3배 액면 분할을 했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600불인 거거든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트렌드가 섰을 때는 옛날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뭐 미포조선 이런 게 뭐 17배 갈 때 그 밑에 있었던 태웅이라는 회사가 이제 130배 갔었거든요. 그 130배 가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저희가 2차전지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1000억대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만원에서 2016년 요때가 만원 하다가 7,000원까지 빠졌다고요. 뭐 중국발 위기 뭐 하면서 그랬지만 그게 이제 뭐 100배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세력과의 그런 경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저희는 공매도 안 한다 했잖아요. 네네. 공매도를 제가 굉장히 위험해서 피터 린치랑 워런 버핏도 공매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불리한 점도 있고, 뭘 그래 떨어지는 거에 배팅해서 저는 돈 버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는 공매도 안 했지만, 최근에 실제로 이게 너무 거품이야라고 해서 공매도를 때렸다가 된통 당했다면서요? 터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롱숏 펀드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헤지 펀드가 뭔가 공매도를 때리잖아요. 공매도를 때리면 그만큼 이제 현금이 생기죠. 네,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으로 또 다른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을 사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 아유, 여기서 올라가 봐야 얼마 오르겠어 하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로 잡고, 예, 지금 핫한 2차전지 주식을 매도를 때렸으면 2차전지 100억 매도 때려가지고 생긴 100억을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뭐 9.11 같은 게 터졌다 했을 때 시장이 전체 확 빠져도 어차피 매도 포지션 잡아놓은 거에서는 이익 나고 매수에서는 손실 나도 이게 똔똔이 되니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상세가 되니까. 그래서 헤지 펀드는 마켓 뉴트럴로 결국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거의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쪽에는 롱 배팅, 이쪽에는 숏 배팅을 했는데 숏 배팅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매도가 왜 무서우냐면요, 우리가 삼성전자 사서 물리신 분들 9만 원에 사서 6만 원 가면 아우 내가 33% 손실이 났네 이러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지니까 매수세도 들어오고, 뭐 기다리면 또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공매도를 10만 원에 공매도를 때렸는데 최근에 뭐 2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매도를 때렸는데 100억 터진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 2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주가가 10%만 오르면 2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10만 원에 때려놨잖아요. 그러면 10%만 올라가도
내가 때린 단가에서 20%씩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에서 50%가 올라서 또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또 100% 터지는 거예요. 100억 터졌는데 또 100억 터지고, 그런데 30만 원에서 이제 10%만 올라도 3만 원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단가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 터지는 거예요. 숏셀링이라고 하는 이 공매도를 때렸다가 방향을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터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내 생각대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숏커버링이라는 걸 하게 되죠. 때려난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 사는데 100억을 때려놨는데 50억이 터졌으니까 이제는 150억 원어치 사야 돼요. 150억 원어치를 막 사야 되는데 이걸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은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 사놨잖아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까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헤지펀드, 이번에 2차 전지에 당한 헤지펀드가 좋게 봤던 주식이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좋게 봤던 주식들이 확 빠졌어요. 막 리오프닝 이런 것도 확 빠지고, 그 원리가 좋게 봤던 주식을 이제는 까고 이쪽을 사서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지금은 오버슈팅이 약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한두 달 쉬었다가 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나 근데 가지신 분들은 결국에는 익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메타버스 NFT도 이게 사실 안 올라갔던 게 아닌 거잖아요. 문제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안 팔았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더욱 큰 문제는 이제 올라갔을 때 샀던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좀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은 뭐 에코프로든 프로비엠이든 뭐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고 뭐 떨어지고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보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빠져나가는 타이밍은 언제로 이분들은 좀 잡아야 될까요? 이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가 확고한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아니야, 내년, 내후년에 캐파 증설되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가고 곱하기 단가 얼마에서 내년 때도 또 PER이 싸지면서 내후년까지 싸지니까 나는 괜찮아. 여기서 뭐 한두 달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계속 그걸 보고 버티시면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누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사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만 듣고 샀다가 많이 떨어진 주식 많잖아요. 그러면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 테크니컬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 5개월 월봉에서 이평선이 깨질 때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5개월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20주 주봉상의 20주 이평선, 그런 게 깨졌을 때는 나는 무조건 탈출한다, 이런 마음만 먹고 계시면 돼요. 펀더멘탈한테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공부 안 하고 사신 거면 테크니컬하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5개월 이평선, 저는 이제 예전에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 제가 아무리 좋게 봤더라도 일단은 점검을 해봐요. 혹시 아까 P 곱하기 Q에서 P가 혹시나 뭐 이래 떨어지는가?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테슬라 자체를 사실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대표님. 일론 머스크의 경영진의 이제 자질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룰 수 있는 거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를 늘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자선유수 대표님, 슈퍼게이밍 분들, 많은 분들 계실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트레이딩 슈퍼게이밍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진짜 한 10번 중에 8번을 맞춘 분을 본 거예요. 저 이제 그분과 워낙 친하니까 그분이 가끔 이제 저를 리딩 해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돈을 받는 관계도 아니고 제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참 제가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정말 확률이 좋은데 제가 그분들 옆에 있는 게 아니죠. 전화 통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카톡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있는데 트레이딩 하신 분이 딱 저한테 그때 그걸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파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크나큰 피해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만약에 주변에 계시면, 어제도 누가 은행에 계신 분인데 그 은행에 계신 분이 기가 막히게 주식을 잘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만약에 뭐 1억이 갖고 있으시면 1,000만 원씩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분이 검증이 됐다면. 그러니까 아까 뭐 10개 중에 8개 맞춘다면서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8개로 돈 벌고, 그 2개 정도 터졌을 때도 1,000만 원으로 2개, 500만 원씩 터져도 될 정도로 약간은 좀 가볍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뭔가 모든 걸 알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닐 때는 네. 약간 그렇게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혹시나 올해 좀 어떤 주식은 좀 팔아야 될까요? 어떤 주식은 특히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방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들 한번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외에. 그 외에. 근데 뭐, 오른 주식들이 뭐 있습니까? 네. 아까 뭐 로봇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이 강원국 작가만 콘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회사도 콘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강원국 작가가 그 할로윈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예전에 했었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쓰고 있던 전략인데, 할로윈 전략으로 보면 10월 말에 사서 이제 4월 말에 팔면 수익률이 1년 내내 들고 가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더라. 예, 그런 게 이제 할로윈 전략인데, 이 할로윈 전략에 그러면 코스피를 사느냐 코스닥을 사느냐 네네. 봤을 때 코스닥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10월 달까지 코스닥이 희한하게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희한한 게 아니라 대주주 과세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10월 달이 보면 전체적으로 12개월 중에 특히나 안 좋은 달이 12월 달이 맞아요. 이상하게도 보면 10월 달에 시장이 폭락했던 경우가 희한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 4월까지는 코스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닥이 좋을까 했더니 역시나 네, 코스닥이 뭐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저널리티, 계절성은 있다는 거죠. 네. 요즘 코스닥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신용잔고라고 있잖아요. 네네. 신용잔고가 17조 정도 있거든요. 피크였을 때 2021년도에 6월 달에 피크 쳤을 때가 25조였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예, 15조 8천원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약간 시장이 괜찮아지고 또 코스닥이 막 핫하니까 신용이 싹 늘어났는데, 그 17조 중에 코스피가 8조, 코스닥이 8조. 8조 뭐 5천억, 8조 9천억 하면서 시장 규모는 코스피가 훨씬 큰데, 코스피가 1900조, 2000조, 코스닥은 400조인데 신용은 코스피랑 비슷하네.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신용이라는 게 뭐죠? 돈을 빌려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말에서 5월 초 그 할로윈 전략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때 10월 달 말에 코스닥을 들어가서 4월 말에 코스닥을 팔고 나오고, 그런 이제 퀀트 전략을 많이 쓰니까 약간 이제 뭐 어떤 섹터만 집어서 요걸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4월 정도 말이면 일단은 한 절반 이상은 한번 줄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것을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AI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덜 갔는데 여기는 뭔가 좀 꿈틀꿈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그런 데는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최근에 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뭐 폐배터리 뭐 이런 것도 좋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얘기했었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타당성을 우리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커지죠. 그죠? 작년에 자동차가 8천만 대 팔렸거든요. 네, 2019년 뭐 이럴 때는 9천만 대까지도 팔립니다. 근데 그때 2019년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5%도 안 됐을 때고,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13%까지 올라왔어요. 아, 13%예요? 네, 지금 13%고, 유럽이나 중국은 이미 팔리는 차에 4대 중에 1대가 이미 25% 가까이 전기차가 팔리고 있어요. 진짜 그 시대로 가고 있구나. 네, 의외로 미국이 제일 늦게 올라왔었는데, 미국은 SUV나 트럭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기차 트럭이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이제 낸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기차 비중이 늦게 따라왔는데 13%인데 어쨌든 뭐 30%까지 가고 30%까지는 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 382, 24 가면 2,40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릴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2,400만 대에서 우리가 핸드폰 쓰다 보면 배터리 한 3년 쓰면 속도가 너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방전 금방 네. 되고 아주.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거고요. 네. 그걸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조그만 이 알카라인 건전지는 모아서 뭐 이렇게 막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엄청난 뭐 리튬부터 시작하고 코발트 등등 해서 그걸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업체들이 많이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 업체들이 폐배터리 나올 때까지는 좀 아직 시간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일파상승이 최근에 그런 시장이 열릴 거야. 일파상승이 있고 반드시 이파 조정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놓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조급하게 안 따라가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 조정이 왔을 때. 예, 이파 조정에서 얼마든지 살 기회를 줍니다. 모든 혁신 기업들이 보면 네. 항상 이파 조정에 살 기회를 주니까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조급해서 위에서 막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파 조정에서 충분히 살 기회를 주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완성차 업체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는 올해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애플처럼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2030년 되면 2천만 대. 2030년 정도 되면요.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을 넘어서 계속 늘어날 거니까 2030년 되면 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아마 자동차가 팔릴 수 있을 겁니다. 1억 대 정도 팔리는데 2천만 대? 시장 점유율 20%. 그러면 최근에 8천만 대, 9천만 대 팔 때 전 세계 자동차 1등은 폭스바겐 아니면 토요타. 예, 얘네들이 이제 한 900만 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한 10%예요. 그 폭스바겐, 토요타도 10%에서 12%가 맥스였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일단은 20% 2천만 대를 하겠다는데 2천만 대가 과연 가능할까? 그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틀림없이 폐배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 죄송합니다. 현대기아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테슬라가 이제 애플의 모습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1등? 1등이죠. 뭔 기준으로 1등이에요? 점유율 아닌가요? 삼성전자랑 애플. 네. 애플이 전 세계 1등인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팔리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1등이죠. 그럼 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밀린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브랜드 인지도 때문인 건가요? 뭐죠? 네. 뭐 때문이냐면 이익 기준으로는. 이익 기준으로는. 이익 기준으로는 애플이 압도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판매되는 대수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높은데 이익이 훨씬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은 압도적으로 거군요. 높은 그래서 거죠. 1등 생각하고 있구나. 네. 핸드폰은 자동차는 제가 막 9천만 대, 1억 대 하다가 놓쳤었는데 핸드폰은 13억 대에서 15억 대 팔리다가 작년에 좀 덜 팔렸어요. 네, 작년에 중국이 락다운 되는 바람에 중국에서 한 5억 대 정도 생산하다가 작년에 한 2억 8천 대밖에 생산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은 한 13억, 15억 대에서 삼성이 3억 대, 애플이 한 1억 5천, 1억 6천 이러는데, 제가 1월달, 2월달 핸드폰의 글로벌 핸드폰 판매 동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애플이 1등 됐어요. 판매량도요? 네, 한 달 기준으로 애플이 더 많이 팔았어요. 애플이 한 달에 2,100만 대, 삼성이 뭐 1,700만 대, 그런 식으로. 애플이 넘어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죠. 네, 삼성이 압도적인 이제 세계 1등을 지금도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는 1등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는 아직까지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삼성전자 핸드폰이 1등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이 2013년만 하더라도 24%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 0.8%거든요. 근데 애플이 중국에서 거의 지금 1등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국에서 떨어진 거예요? 중국이 규제를 했나요? 아니, 삼성 핸드폰은 중국의 샤오미나 오포, 비보가 거의 똑같이 만드는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예, 애플은 다르니까. 네, 근데 애플은 다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길게 이제 핸드폰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현대기아차로 돌아와가지고 현대기아차가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2011년도부터 삼성이 갤럭시 노트도 내고 2010년도에는 갤럭시 S 시리즈 내고 하면서 확 키워가지고 2013년도에 1등이 된 거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이 삼성과 같은 모델로 앱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은 없지만 그래도 하드웨어라도 잘 만들면 그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2011, 12, 13년도에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핸드폰을 잘 팔아서 올랐는데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저는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는가 그걸 보는데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안 되나 봤더니 잘 될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 생산 공정 뭐 이런 기술이 제조는 좋습니다. 뭐 네, 제조는 역시 그래서 현대차에서 나온 거 뭐 아이오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제네시스도 우리나라에 좀 잘 팔리잖아요.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뭐 차가 뭐 항상 볼 때마다 포르쉐인가 하고 저는 계속 보게 되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고 뭐 타이구즈도 뭐 탔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 처음에 나왔을 때 갤럭시 노트가 나왔을 때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만 보면 현대 기아차가 네. 글로벌 3등에서 5등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기차 성장에 현대 기아차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냐? 보통 오버슈팅이 있으면 후유증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오버슈팅이 현대 기아차가 애플의 아이카도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 재작년에 그 얘기에 이제 오버슈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다 보니까 애플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었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쳤다고 보고요. 그러면 항상 비싼지 산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기아차가 PBR 1.1배까지 갔다가 지금 0.8배 현대차는 0.5, 0.6 이러고 있어요. PBR이 0.6이라는 말은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회사다. 장기적으로 뭔가 패러다임에 한 10년이면 이 회사는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기아에 요즘 정인선 회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현대기아는 그 미래성장 산업이 없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 미래성장 산업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UAM, 로봇 이런 거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마디로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인내.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인내. 예. 뭐 대표 국민주 3대 종목은 사실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인 거잖아요. 가장 그렇죠. 친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종목.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맨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소형주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주가가 좋을 때는 막 나의 탑픽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이렇게 싸졌을 때는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싸졌을 때 계속 싸니까 좋은 겁니다. 싸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싸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싸죠. 네, 아주 싸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아파트 근데 2년 전에 샀었으니까 지금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옛날에 한창 2020년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네이버가 이제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를 안 쓰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보면 이제 재무제표의 추정치를 봐도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뭘 증가를 해? 과연? 증가하죠. 네이버에서 쓰는 전자상거래라든지 네이버에 이 광고 스폰스 링크니 뭐 올릴 때 그 광고 단가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계속 올리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은 탄탄하게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을 제가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저번에 명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명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느냐 아닌가만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강남에 뭐 삼성동에 보면 아이파크 뭐 집에 뭐 46억 그런 게 지금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억 정도. 16억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막 사고 싶죠. 네. 아니 16억까지 떨어졌었다고요? 진짜로요? 아니요. 아니구나. 그게 네이버 주가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동에 예전에 고시원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이파크 거기를 봤었거든요. 네. 거기가 16억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사벽이고 선망의 집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를 볼 때
아이파크 그게 아니면 제가 뭐 강남역이라 했으니까 강남역 주변에도 뭐 푸지오 뭐 서밋 뭐 해가지고 뭐 비싼 아파트 많아요, 그죠? 그게 46억 하던 게 16억까지 떨어지고 지금 약간 반등 들어와서 20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시를 위해서 네. 이 예시를 위해서 이제 김 작가가 이제 2년 전 최고점에 집에 산 거를 굳이 왜 드셨는지는 저를 굳이 희생타로 삼으셔야 했는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겠습니다, 빠른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저희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 요 섹터나 주요 섹터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제약 뭐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 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죠, 이쪽 섹터는 사실은. 그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님이 갑자기 복귀하신다면서요? 복귀하셨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이오 산업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셀트리온 하면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캐파와 기술력을 가지고 1등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갔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사실 2020년, 21년도에도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저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파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마케팅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이 하나인데 두 번 잡히면서 시가총액이 두 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합병을 한다라고 예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매출이 2조 이쪽도 매출이 2조 5천억이면 합병을 하면 4조 5천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악재니까 파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 서정진 회장님이 갑자기 복귀를 하셨을까? 그죠? 이사회 의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복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냐면요. SM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거랑 SM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이수만 전 프로듀서 그 분이 갖고 있었던 지분율이 18%밖에 안 됐잖아요. 네. 18.4%인가 뭐.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지분을 60% 들고 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뭐 주총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0% 이상이니까. 네. 근데 18%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은 낮으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비즈니스면 아유, 내 거 사겠다고? 아유, 가져가세요. 이러겠죠. 네. 뭐 경영권 분쟁을 해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 지분 가져가세요. 이러겠죠. 네. 근데 하이브나 카카오 입장에서, 이 SM,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네. 야, 이런 예전에 뭐, 슈퍼주니어? 부터 해서 뭐, 엄청난 가수들이 많죠. 뭐 라인업이 소녀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야, 이런 회사를 살 수가 있어? 그 매력적이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분율은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지분율이 작아서 그런지 왜 돈을 자꾸만 이렇게 라이크 기획이라는 거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빼다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분이 좀 더 많긴 한데 지분율이 또 낮죠. 예전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예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이래 들어보면 대우에서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5천만 원 가지고 법인을 세우고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테마색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분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죠. 네. 근데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있고,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얘기하면 뭐 다 이사진들이나 경영진들이 다 움직일 거니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 내가 이사회 의장직을 놓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전 프로듀서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제 내피셜이니까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SM이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딱 두 개만 있느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 거기 또 자매분이 한 분이 또 사장이 된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큰 변화가 저는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주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게 맞아? 한번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이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쫓겨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야 나가 하면서 네. 설립자를 쫓아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주주 행동주의에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요즘에. 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웬만한 기업들의 거의 대주주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SM이 네.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SM 저렇게 15만 원 부를 줄 알았으면 내가 9만 원에 좀 사놓을 걸. 7만 원대 내가 살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다 하시잖아요. 아유 저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사놓을 걸. 저 심지어 10,000원, 20,000원대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는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내가 다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요 제2의 SM과 같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용으로 알박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주주 지분율은 낮은데 매력적인데 네. 왜 회사 저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맨날 대주주들이 상속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를 반영해서 상속세를 때리다 보니까 대주주들은 절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원치 않아요 하면서 주가가 눌러져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요즘에 또 주주 행동주의도 여론도 네. 만들어지고 하니까. 예. 그러면 서정진 회장님뿐만 아니라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 대주주분들이 야 이거 18%를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랑 카카오가 지금 12 받고 15 할 게 아니라 밑에서 더 샀으면 좋았겠죠. 네, 대주주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밑에서 더 사는 게 낫죠. 그러면 밑에서 더 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가 수준이 비싸냐 싸냐? 제롬 파월 때문에 엄청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자기 친한 친척이 됐던 야, 좀 우리 집은 좀 사놔라. 네, 그런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이창환 대표가 아주 큰 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예전에 존니 대표님이 우리나라 시장 정말 쌉니다. 싼 게 맞았어요. 싼 게 맞았는데 대주주들 때문에 옆으로 돈이 센다든지 주가가 뭐 오르지 못하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계속 지속됐었는데 네. 이번에 큰 일을 해주셔서 그런 변화도 네.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가 알박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2의 SM과 같은 기업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에 제2의 SN 같은 기업이 나오면 이 영상은 이제 성지순례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자산가 분들이 대표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돈을 맡기면서 이제 주식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 기대하실 텐데 자산가 분들, 부자분들 요즘 재테크 좀 어떻게 하시고 자산가 분들은 오셔서 좀 이런 주식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멘트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류의 재테크 주식 사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회사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 아니, 저랑 뭐 같이 뭐 식사를 한 것도 아닌데, 최근에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회장님이 직접 막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만나 뵙는데, 그 자산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예, 참, 이제, 정말 이제 감사드리는 거는, 그래도 박전무는 보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안 하더라. 예, 일관되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쌉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다들 이제 좀 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주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런 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좀 찾아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금융자산이 지금 많이 축적돼 있잖아요. 우리가 IMF 이후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냈고, 그죠? 실제로 쌓인 자산이 꽤 많습니다. 이 자산가 분들이 내 돈을 아니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법인 자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냐.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우량주 중심으로 사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코스닥이 될 때는 코스닥에 좀 들어가서 좀 테크니컬하게 막 트레이딩을 자신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 하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1,600억이 넘거든요. 작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1,600억이 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황금성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인지, 금융상품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비상장에도 막 투자했던 그런 펀드가 사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들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고객의 요청이 왔을 때, 얘 10분 안에 저는 기관 고객 1,500억의 환매를 요청을 받았을 때도 얘 10분 안에 다 팔아드리겠다고. 왜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할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다행히 지금 고금리 공포 때문에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다. 네,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싶습니다. 개인분들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량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도에도 보면 1, 2, 3월 달에는 코스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뭐 자문 서비스를 하는 상품도 있어요. 거기는 제가 코스닥 150 이런 것도 넣어놓은 이유가 1, 2, 3, 4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강한 그런 계절성 때문에 넣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4월 달까지 이 핫한 시장을 즐기시고, 중소형주는 하반기로 가면 또 대주주 과세 요건 아직까지 10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중소형주 좀 조심하시고 대형주 랠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좀 대형주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레버리지라는 단어였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기 이제 사실 이전에 1년까지만 해도 레버리지 땡기신 분들이 큰 돈을 이제 벌었던 거였고, 특히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땡긴 분들은 정말 자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제 레버리지 한 거를 뭐 절대 안 하고 절대 무조건 언제나 하는 게 그 시기별로 적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도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아마도 이제 다음번 또 상승기를 주식에 있는 부동산에서 거기서 큰 불을 일으키려면 사실 내 돈만으로는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이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중수 정도 위치에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하수라 해주십시오.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뭐 저희 직원들한테 그때 3월 23일, 2020년 3월 23일 날 레버리지 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레버리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주식 강의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을 할 때 엔트리 시점이 있어요. 진입 시점. 그리고 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돈을 빌려서라도 아니면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레버리지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이 딜레버리징 타이밍이에요. 언제 레버리를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엑시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개념이 없으면서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주식 이렇게 쌀 때 계속 사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나는 그 네 가지 타임, 언제 엔트리 시점하고 엑시 포인트, 레버리징, 딜레버리징 하는 거 몰랐는데, 그러면 필패예요, 필패. 그냥 돈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돈 다 잃게. 그래서 이 선수의 영역이에요. 레버리징을 쓰냐, 안 쓰냐는 내가 아직 그 레벨이 아니다 하면 그냥 계속 쌀 때, 싸다고 싶을 때 매달 번 돈으로 계속 사시면 되고, 모두가 열광할 때는 조금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타이밍이냐 보면 지금 금리가 4%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 침체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쓰는 헤지 펀드들 돈을 빌리기도 되게 조달금리가 싸지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막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용도 늘어나게 돼 있고, 미국에 지금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신용을 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용이 틀린 게 한 300조가 틀렸어요. 300조가 틀렸는데 여전히 600조 정도가
신용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돈을 내가 빌려서 투자를 할까 말까에 이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코로나 때도 다들 너무 경기 예측을 했잖아요. 네. 아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전부 다가 완전히 경제가 박살나는데 뭔 주식이야 했는데 확 올라갔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지금 4%라 했잖아요. 네. 얼마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2020년. 0.5? 1? 0.5까지. 네네. 0.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이 금리에 따라서 네. 금리를 보면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내가 다 이제는 숙지하고 있을 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금리가 의미 있게 떨어질 때부터 이 선수들은 아마 레버리지를 쓸 겁니다. 금리가 진짜 많은 걸 좌우하는 거군요. 금리가 근데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중요했는데 상승장 때는 우리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간과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더 빠지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 20년 동안에 페드가 금리를 제일 많이 올렸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닷컴버블 깨질 때 2000년 상반기에 2000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그때 6.5%였어요. 그게 최고 많이 올렸을 때. 20년 봤을 때 20년. 23년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렸을 때가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2006년 8월까지 그때 5.25 올렸어요. 5.2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렸던 게 이번 바로 직전에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 20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3번, 18년 4번 하면서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가 2.25에서 2.5 올렸던 게 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속 금리의 고점 수준이 낮아졌죠. 낮아졌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2.5 정도 올리면 다 올렸겠지 했다가 지금 뭐예요? 4.75? 거기에다가 또 두세 번 더 올린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쇼크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왜 페드는 저렇게 모두가 힘들게 금리를 올리나? 물가 왜? 잡아야 되니까요. 물가 잡고 물가 잡아서 뭐 할 건데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요. 아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라고 그랬죠? 31조 4천억 달러. 네. 31조 4천억 달러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31조면 지금 1,300원 곱해버리면 사경이에요, 사경. 4천조 다음에 또 그거의 10배, 사경이거든요. 네. 한 해 예산이 650조예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50조인데 10배면 6,500조고, 거기다가 20배도 아니고 50배, 60배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엄청난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4%? 그래서 아까 10년물 금리가 제가 많이 못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미국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차환 발행을 할 때마다 지금 4%, 4.5% 막 이 금리에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 고금리를 계속 발행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좀 올린 면이 있지만 금리는 반드시 떨어진다. 예. 그리고 금리가 반드시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때 보면 주가가 더 박살 나던데 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실물 경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냐면 지금 졸트 보고서라고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를 보면 뭐야? 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죠. 예, 옛날에 정말 경기 침체는 다들 일자리 구하려고 난리인데 요즘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다면서요. 예, 일자리는 요만큼이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경제 충격에 의해서 금리가 빠지는 그런 현상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9년처럼 2019년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금리가 빠지거든요. 네, 그 빠지면서 2.25, 2.5였던 금리를 툭툭툭 3번 내렸더니 미국의 S&P 500이 그때 28.8% 올라가요. 지수가. 네, 그런 모습이 이제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그 시그널을 잘 보고 네, 그때 조금 의미 있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제 긴 얘기 해주셨는데요. 아마 대표님 이제 또 올해 1분기 때 뵀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2분기 때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한 행동이랑 또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 마지막 주고 가신다면.
주식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부가 인내하는 자에게로 트랜스퍼하는, 이렇게 옮겨가는 장치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되게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네. 하지만 인내하는 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짜증나시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까지 잃었던 손실을 많이 회복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1년에 집을 산 김 작가의 집도 잘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본전이 되겠지요. 네, 한 5년 정도 인내하시면. 네,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세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